세계 최고라던 한국 반도체. 막상 현장에 가보니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질주하는데 현실은 규제와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던 거죠. 기술만 믿고 온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나라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국이 왜 진정한 반도체 강국인지 말이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산업 분석가로 일하며 아시아 시장을 전담하고 있어요. 항상 데이터와 숫자로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엔 직접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말 우리가 분석한 수치만큼 강력할까? 지난 3개월간 실리콘밸리에서 검토한 데이터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들의 기술 로드맵, 투자 규모까지 숫자로만 봤을 때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늘 현장을 직접 봐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뒤에 숨은 진실을 모두 말해주지도 않거든요. 특히 아시아 시장은 더욱 그렇죠. 문화적 배경과 산업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숫자만으로는 절대 본질을 파악할 수 없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인 운영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난 박기주 씨가 제 가이드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연구원으로 일하는 그는 제 질문에 정확하고 차분하게 답해 주었어요. 첫 만남부터 그의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사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겠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기주 씨의 첫 마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동시에 어떤 걱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일정은 삼성 본사였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압도당했어요. 클린룸의 규모부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텔이나 마이크론의 시설을 수없이 봤지만 이곳의 정밀함과 규모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죠.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3나노 공정 라인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세계 최첨단 기술이에요. 삼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 시설이 아니었어요. 예술에 가까운 정밀함이었죠. 웨이퍼 하나하나가 마치 희귀한 보석처럼 다뤄지고 있었어요. 공정 중간중간 검수하는 엔지니어들의 집중된 표정. 그들이 모니터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공정 정밀도는 미국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기주 씨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기술력만 보면 TSMC 못지않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의 말끝이 애매하게 흐려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날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천에 위치한 그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 공정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특히 적층 기술과 미세 공정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계속 스쳐 지나갔거든요. 요즘 여러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보다 행정 처리가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한 임원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피로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하루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수준이었죠. 그런데 왜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을까요? 성공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뭔가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역동성과 에너지는 분명했지만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최첨단 기술과 현실 사이에 묘한 간극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기주 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기술은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야 할 다른 것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최첨단 엔진을 단 스포츠카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죠.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기주 씨가 제안한 곳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기대감을 품고 차에 올랐어요. 서울에서 용인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점점 더 조용해졌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용인 클러스터 예정지입니다. 박기주 씨가 차를 세우며 말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대규모 건설 현장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했거든요. 크레인 몇 대가 서 있긴 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만난 박정호 소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어요. 30년간 건설 현장을 누빈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서 민망하네요. 그의 첫 인사부터 어딘가 씁쓸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어보자 박정호 소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기술만으론 안 됩니다. 땅이 허락해야 하거든요. 용수 공급 문제,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절차까지 하나하나가 산 넘어 산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경력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현장을 둘러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자리라고요? 미국 텍사스에서 본 삼성 오스틴 공장 건설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은 마치 전쟁터처럼 24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도로부터 새로 깔고 전력망을 구축하고 모든 인프라가 동시에 움직였죠. 미국에선 이런 상황이면 보조금 회수 검토에 들어갑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부가 투자를 약속했으면 그에 맞는 진행 속도를 요구하거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느린 건가요? 박정호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신중하죠. 너무 신중해서 문제지만요. 박기주 씨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해줬어요. 일본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이 들어갈 때를 보세요. 정부에서 도로부터 새로 뚫어줬어요. 전력 공급망도 미리 구축하고 심지어 직원 숙소까지 준비해뒀죠. 텍사스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정부에서 삼성 하이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전용 도로를 만들어줬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기업 유치가 확정되면 모든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왜 도로 얘기도 안 나와요? 제 질문에 박정호 소장이 답했어요. 절차가 복잡해요. 환경청, 국토부, 지자체가 각각 따로 검토하거든요.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첨단 기술력과 이 정적인 현장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죠. 기술은 질주하는데 행정은 걸어가고 있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박기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인류인데 그걸 뒷받침할 시스템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후에 현장 사무소에서 차를 마시며 박정호 소장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논밭이었어요. 그때는 뭐든 빨리빨리 진행됐죠. 지금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규제도 많아지고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그의 말에는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사례를 더 설명해드렸습니다. 애리조나의 TSMC 공장이 들어갈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어요. 그 정도로 국가적 관심사였죠. 모든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였고 문제가 생기면 즉석에서 해결했어요. 박정호 소장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여기선 장관이 와도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야 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현장을 떠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서는 이렇게 더딜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용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조용한 땅 위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말 세워질 수 있을까? 박기주 씨가 말했어요. 느리긴 하지만 결국은 진행될 겁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시간은 걸리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의 말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속도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용인에서 돌아오는 길 박기주 씨가 제안했어요. SK하이닉스 근처에서 저녁 드시죠. 현지 분위기도 느껴보시고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이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용인 현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SK하이닉스 정문 근처의 작은 식당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이닉스 직원들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박기주 씨가 한 식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간판도 수수하고 인테리어도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손님이 좀 적네요. 그분이 바로 최영미 씨였어요. 이 식당을 15년째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박기주 씨가 저를 소개하자 최영미 씨는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같은 동네 식당까지 관심 가져주시네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자 최영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해 주었어요. 예전만 못해요. 대기업이 온다니까 기대했죠. 근데 정작 우리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기업이 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최영미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내 식당이 너무 좋아져서 직원들이 밖으로 안 나와요. 예전에는 점심, 저녁으로 붐볐는데 지금은 회식할 때나 가끔 오시죠. 박기주 씨가 보충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 대기업들의 복리후생이 워낙 좋아져서 굳이 밖에서 식사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회사 내 식당도 고급화되고 카페도 있고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온 게 오히려 독이 된 건가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최영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일자리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다만 우리가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최영미 씨의 말에서 뭔가 깊은 통찰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셨어요? 최영미 씨가 밝은 표정으로 답했어요. 메뉴를 바꿨죠. 회식용 요리를 더 늘리고 포장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하이닉스 야근하는 분들께 도시락 배달도 해드리고요. 그분의 적응력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서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솔직히 처음엔 원망도 했어요. 대기업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영미 씨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대기업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기업과 지역 상인들 간의 갈등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더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죠. 최영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너무 조심스럽죠. 기업을 환영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다 뒤에서 조용히 해요. 박기주 씨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 폭발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의 말이 정확했어요. 최영미 씨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며 최영미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만 힘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갈등을 마주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에는 체념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가 직접적으로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기업과 주민 사이에 이런 미묘한 갈등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박기주 씨가 차에 오르며 말했어요. 한국은 문제를 드러내놓고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적응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해요. 느리지만 결국은 균형점을 찾아가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갈등을 마주하고도 전진하려는 한국 정말 대단하다고요. 찬 공기를 마시며 이천의 밤거리를 바라봤어요. 조용한 이 거리에서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영미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적응과 노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기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국회 관계자 한 분이 비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을 듣고 싶었거든요. 여의도로 향하는 길에서 박기주 씨가 미리 귀띔해줬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국회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관계자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김 과장이라고만 소개했어요.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라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의 첫인상은 신중하면서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지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선적으로 물어봤어요.
김 과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복잡한 문제예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빨리 진행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있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는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는데요. 반도체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김 과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정무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려워요. 박기주 씨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모든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그럼 규제 완화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김 과장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여러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가 모두 다른 입장이거든요.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의 대답은 정치인다운 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건 실리콘밸리에선 통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더 빠른 나라로 투자를 옮겨버려요. 김 과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절차가 중요해요. 잘못 진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손실이거든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정치의 독특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선거가 2년마다 있어서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요. 김 과장의 설명이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정치인들은 2년 후를 내다보고 있어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박기주 씨가 덧붙였어요. 기업은 조용히 투자하지만 정치는 소리로 움직이니까요. 언론에 나오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야 정책이 움직여요. 저는 점점 이 사회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텍사스를 택한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맞아요. 미국은 결정이 빠르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을 통과시킨 것도 6개월 만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런 속도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의 솔직한 답변에 저는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다른 관점도 제시했어요. 대신 한국은 실패 확률이 낮아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그의 말에는 나름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때로는 너무 신중해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지려고 하죠.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름의 철학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기주 씨가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하시죠?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답답하긴 해요. 하지만 이해는 돼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기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느리지만 더 견고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기술과 정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고 있었죠. 차를 마시며 창밖의 한강을 바라봤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균형 감각이 한국만의 독특한 힘일지도 모르겠다고요. 빠르지는 않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전진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특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한쪽에서는 혁신. 이 미묘한 균형이 한국의 힘일지도 몰라요. 나흘째 아침 삼성 본사에서 인사 담당 임원과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박기주 씨가 미리 말해줬어요. 오늘은 좀 민감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인재 유출 문제거든요. 저는 각오를 하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 문제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이슈였거든요. 이사무님이라고 소개받은 50대 중반의 임원은 처음부터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기술 유출이 아니라 인재 유출이에요. 그의 첫마디부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미국 유학을 다녀온 우수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며 이사무님이 설명했습니다. MIT나 스탠포드 출신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30%도 안 돼요. 10년 전만 해도 50%는 넘었거든요. 저는 그 수치에 놀랐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보자 이사무님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죠. 일단 연봉 차이가 커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주는 스톡 옵션이나 연봉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연구 환경도 다르고요. 박기주 씨가 보충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미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한국의 위계 질서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미국 대학들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유학을 보내는 거죠. 이사모님이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 상당수가 졸업 후 미국 기업에 취업해버려요. 결국 우리 돈으로 미국 기업의 인재를 길러주는 꼴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결국 한국의 투자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이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결국 한국의 두뇌가 미국을 위해 일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기주 씨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손해만은 아니죠. 이사모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은 미국에 정착해버려요. 회의 중간에 나온 통계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원은 전체의 5%도 안 돼요.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는 40%가 넘죠. 이사모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인재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한국인들마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물어보자 이사모님이 여러 방안을 설명해 줬어요. 연봉을 올리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창업 생태계가 미국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실패에 대한 부담도 크고 제도적 기회도 제한적이죠. 이사모님의 말에 박기주 씨가 덧붙였어요. 미국에서는 실패한 창업가도 경험으로 인정받지만 여기서는 아직 그런 문화가 부족해요. 더 심각한 건 악순환 구조였어요.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면 남은 사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고요. 이사모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사모님이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젊은 연구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연구자들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서요. 박기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정학적 변화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회의를 마치며 이사모님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여기는 인재도 기술도 있는데 왜 계속 빠져나가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저는 그의 말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삼성 본사를 나서며 박기주 씨가 말했어요. K반도체는 사람으로 완성돼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기술이 있어도 그걸 운영할 인재가 없으면 소용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댐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소중한 자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의 꿈과 국가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 그것이 바로 한국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보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놀라운 기술력, 용인 클러스터에 지연된 현실, 지역 상인들의 고민, 정치적 절차의 복잡함, 그리고 인재 유출 문제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데이터상으로는 분명 강력한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현장에서 느낀 건 불안정함과 불확실성이었어요. 마치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건물이 실제로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실리콘밸리의 동료들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에는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한 문장을 보니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때 박기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라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일 용인 현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정부에서 일부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일까요?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정적인 현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정호 소장의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제 급하게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있었어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수 공급 문제도 우선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정말 진전이 있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박정호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토목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에요. 저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의외감을 느꼈습니다. 박기주 씨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느리게 시작하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진행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사라님이 보신 건 준비 과정이었어요.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차를 마시며 박정호 소장과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이 일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멈춰서 해결책을 찾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해내죠. 저는 그의 말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삼성에서 온 소식도 있었습니다.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거예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를 인식하면 해결책도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박기주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나라 빠르진 않아도 멈추진 않네요. 저는 하루 종일 경험한 변화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일주일 전 제가 봤던 정체된 상황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박기주 씨와 함께 용인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기술력은 훌륭한데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기주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빠르지 않지만 확실하게 가는 방식이군요. 미국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기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식당을 나서며 박기주 씨가 말했어요.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박기주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용인의 조용한 밤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면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거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빠르지는 않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뛰어나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었어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본 놀라운 기술력, 용인에서 느낀 현실적 한계, 최영미 씨를 통해 본 지역 사회의 적응력, 정치와 기술 사이의 미묘한 균형, 그리고 인재 문제까지. 보고서 결론 부분을 쓰며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빠르고 느림의 문제가 아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 썼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힘은 기술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의지에 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가는 끈기,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자산이다. 실리콘밸리의 동료들이 이런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어요. 마지막 문단은 더욱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돌아가지 않는 엔진이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도로 위를 달릴 것이라 확신한다. 이 문장을 쓰며 저는 지난 일주일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정호 소장의 묵묵한 현장 정신, 최영미 씨의 조용한 적응력, 김 과장의 신중한 정책 철학, 삼성 임원의 위기의식과 대응력.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기주 씨와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명동의 한 한정식 집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간 어떠셨어요? 그가 물어보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지금은 희망적이에요.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걸 이해했거든요. 박기주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라님이 보신 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실속 있고 빠르지 않지만 확실한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투성이 같았지만 실제로는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기주 씨의 질문에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끈기를 봤거든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이 길을 지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낯선 땅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친숙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공항에 도착해서 박기주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말에 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우리는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연락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박기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어요. 이 나라 아직 안 끝났어요. 그의 눈에 감동이 어렸어요. 사라님 같은 분이 한국을 이해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가 가슴에 남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보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곳입니다.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독특한 저력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분명 다시 일어설 거라고요.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문제보다 해결하려는 힘이 더 크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이제 다시 시동을 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도약이 시작될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제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은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저는 바쁜 일상에 파묻혀 지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중 박기주 씨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사라님이 보고 싶어 하실 만한 소식이 있어요. 첨부된 기사 링크를 클릭해보니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지방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반도체 상생 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다는 기사였습니다. 박기주 씨가 그 포럼을 주도했다고 하더군요. 지역 소상공인들과 반도체 협력사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기사를 읽으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박기주 씨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대기업이 살아야 동네도 산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넘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최영미 씨 식당의 사례를 들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사내 식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낸 이야기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온 후 작성한 보고서가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된 아시아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문제도 많았지만 그만큼 해답도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컨퍼런스장에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용인 클러스터에 지연된 현실부터 최영미 씨의 적응 노력, 그리고 박정호 소장의 현장 철학까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닌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업과 지역의 공존 사례 한국 반도체 현장 분석이라는 제목의 제 보고서는 이후 업계 인사이트 리포트로 널리 퍼져나갔어요. 특히 지역 상생 모델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접근법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한국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문제 해결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한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발표 내용이 역수입되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기주 씨와의 인터뷰 기사도 실렸더군요. 사라가 본 건 공장도 수출액도 아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이었어요. 그의 말이 기사 제목으로 나왔어요.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박기주 씨가 책상 한켠에 놓인 제 손편지를 다시 읽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쓴 그 편지의 내용이 기사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걷고 싶어요. 가능성을 본 곳은 떠나도 마음이 남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쓴 말이었는데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어요. 그 편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느린 속도가 답답했지만 이제는 그 신중함이 오히려 장점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면서 전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국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현지에서도 큰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제가 강조한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경쟁력은 최첨단 장비나 공정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끈기에 있다는 제 분석이었어요. 이 부분이 한국 업계 관계자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준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박기주 씨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역 상생 모델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용인뿐만 아니라 평택, 화성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비슷한 포럼들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여러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저 자신은 물론 한국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본 객관적 분석이 현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 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조용하고 끈질긴 문제 해결 방식,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신중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이 때로는 빠른 혁신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새로운 연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남긴 감동의 씨앗이 이제 세계 곳곳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통해, 박기주 씨의 노력을 통해, 그리고 최영미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적응을 통해서요. 이제 그 씨앗들이 어떤 꽃을 피울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